지도에 표시된 이 지역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소가야와 대가야로 철의 왕국 가야의 강성한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건데요. 우리 지역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졌던 가야사. 그러나 전라북도 동부 산간 지역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야의 흔적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전북 지역 가야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려지고 있습니다. 문헌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자들은 오로지 지표 조사나 발굴 조사를 통해 미친 왕국 가야의 퍼즐을 하나둘 맞춰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백제, 고구려, 신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영남 지역뿐 아니라 내륙 깊은 곳, 전라북도 동부 산간지대에도 존재했던 가야. 백두대간에 깊이 감춰져 있던 신비로운 나라, 전북 가야를 만나봅니다. 신비의 나라, 수수께끼의 왕국, 가야를 부를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강성한 철기 문화와 귀족적인 문화를 오랫동안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야는 백제와 신라에 멸망당한 폐국으로만 기억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국 가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야는 본격적인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을 못하고 연맹체 단계에서 머무는 걸로 말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그 소지역들에서 보여지던 고분들에서 다량의 철기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철기들로 무장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철제 도구를 사용해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고대 사회의 또 가혹했던 그 시대 경쟁에서 버텨나갔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가야는 즉시 6세기가 되면은 상당히 힘을 잃게 되어서 신라에 병합됩니다만은 지금까지 발굴 조사 자료를 보았을 때에 3, 4세기에는 오히려 신라보다도 더욱더 월등한 국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은 곧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자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가야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강철은 무기와 농공부의 발전에 기여했고 활발한 교역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철을 기반으로 가혹한 세력 확장 경쟁에서 버텨낸 가야. 그러나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통일된 왕국을 이룬 적이 없는 데다 관련된 역사 문헌이 매우 적고 백제, 고구려, 신라에 비해 알려진 유적과 유물도 많지 않은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신비의 왕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이 그 기록이 삼국 중심으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인데 사실은 제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가야가 일찍 멸망을 했기 때문이고요. 일찍 멸망함으로써 자기의 기록을 스스로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역사에서 별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완전하게 통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가야. 다행히도 가야사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속에 화려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명성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발굴 조사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드러낸 가야. 전라북도 동부 산간 지역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 백두대간. 이 백두대간에서 뻗어나간 산줄기들은 지역을 구분짓는 국경이 되고 경계선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호남정맥은 전북을 동부의 산간지대와 서부의 평야지대로 가릅니다. 전북 동부지역이라는 하나의 번역으로 설정된 이곳은 그동안 백제 문화권으로만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한 나라의 융성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가야는 그 지리적인 요건으로 보면요, 신라와 백제의 그러한 어떤 중간적 점이지대에 있습니다. 백제에서 신라를 가려면 백두대간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 이 전북가야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을까? 바로 이것은 백제와 신라의 어떤 세력관 속에서 어떤 균형자적 추 역할도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가야사 연구와 보건, 가야사 그 부분을 꼭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사 연구 보건은 가장 영호남이 공동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영호남 간의 어떤 벽을 이렇게 조금 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생각됩니다. 특히 영호남 공동의 역사이자 영호남의 벽을 허물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으면서 역사의 중심에 서기 위한 가야의 비상이 시작되었는데요. 흔히 가야라고 하면 영남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가 영호남의 벽을 허물 중요한 역사라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 가야는 이 영남 지역뿐 아니고 전라도에 걸쳐서 있었던 과거에 아주 큰 그런 정치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와 같은 하나의 축으로서 삼국시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규명되어야 될 그런 것이고, 특히 이 전라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가야 역사 이와 같은 것을 규명해서 가야는 역시 그 영남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 걸쳐 존재했다 하는 그런 것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의 가야사는 특히 오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뒤늦게 등장했지만 전북 가야의 존재는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화려하고 대단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이곳 광주-대구 고속도로입니다. 1982년 영호남 화합을 목적으로 진행된 88올림픽 고속도로 공사에 앞서 남원 월산리 고군분 1차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대를 알 수 없는 9개의 큰 고총이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사실 그것은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가야의 실체로 그동안 영남권에 한정됐던 가야의 영역이 처음으로 전북 동부 지역으로 확대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당연히 백제 구분일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추정에서 발굴 조사를 하다가 가야 유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전라북도에서 가야 유물이 나오다니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남원에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를 계기로 이제 남원 이외에 장수라든지 진안 이 일대 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이제 가야 실체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1982년 당시 9개의 고총들 가운데 도로공사 구역에 포함된 M1, M2, M3 호분 3기가 발굴 조사되는데요. 전북에서 가야계 유물이 나온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고총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가치였습니다.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량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역시 가야의 토기들이죠. 장경호라든지 또는 이제 발형 그 대부호라고 이렇게 받침이 있는 이러한 그 토기가 있어요. 이런 것. 또 그 안에 이제 장경호들이 이렇게 얹혀져 있었고요. 아주 대량으로 그런 토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철제 유물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투구, 그리고 이제 목가리개, 목을 이렇게 경갑이라고 그러죠. 투구지만 투구와 목가리개, 그리고 몸을 보호했던 이러한 갑옷이 나왔습니다. 이런 유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가야에서 많이 나오는 이러한 유물들이거든요. 특이한 모양의 그릇 받침과 목이 긴 항아리 등은 가야의 전형적인 토기 형태인데요. 특히 당시 출토된 유물들 가운데 이 철제 방어구는 가야 유적 중에서도 지배자급 무덤에서만 출토되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야 시대 최고 지배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야 철제 갑옷의 시간적 기준이 되는 유물은 부산 복천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는 4세기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작 시기가 뚜렷하고 투구와 목가리개 그리고 갑옷으로 구성된 일괄품으로 함께 출토되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가야에서는 지역 통합을 위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지배층들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함과 동시에 권위를 표현하고자 철제 갑옷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제 갑옷은 가야 시대 최고 지배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탈 때 필요한 제갈과 발걸이, 편자들도 함께 발견되는데요. 이 역시 일반 무덤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보기 드문 유물입니다. 말과 관련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은 장수 동촌리 고분군인데요. 이 고분군에서는 말뼈와 말 발굽인 편자가 호남권에선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제공받은 엑스레이 필름을 제가 봐보니까 목구멍 형태가 직사각형 형태였거든요. 그게 그 뾰족한 정보다는 직사각형 형태의 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그와 같은 편자를 본 것은 사실 고구려 장수왕릉에서 나온 편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월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무엇보다 학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금, 은으로 문양이 새겨진 둥근 고리 칼자루. 금과 은을 이용한 화려한 장식품으로 이는 무덤의 주인이 사후에도 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리길 바라며 넣어준 위세품 중의 하나입니다. 고분의 주인이 상당한 지배계층이었고 더 나아가 이 일대가 중요한 정치체였음을 이 칼자루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환도대도는 전체적인 칼의 모양으로 나온 건 아니고 환도하고 거기에 단련된 이제 금구, 이제 어떤 결합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장신구가 나왔는데요. 그 유물에서는 일단은 철을 잘 다스리는 어떤 집단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금과 은을 갖고 그런 세공, 공예기법을 또 할 수 있는 집단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만들 수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거는 굉장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어떤 집단으로 볼 수가 있죠. 이후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2010년 추가 진행된 발굴조사. 가야에 관심 있는 학자들의 이목을 온통 남원 운봉고원으로 집중시킬 만한 보물 중의 보물은 바로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계호와 철제 자루소치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많이 제작된 천계호. 당시 한반도는 청자 제작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는데요. 청자 천계호가 가야 무덤에서 출토된 사례는 월산리 고분군이 유일합니다. 천계호는 백제가 중국과 교류하며 얻은 것으로 지방 수장층에게 사여한 최상급 위세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학자들은 월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천계호를 통해 백제와의 경기 지역에 자리한 남원 운봉고원 일대의 가야 세력이 백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 발굴된 철제 자루솥 역시 최상류층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물로 지배자급 무덤에서만 발견돼 왔는데요. 근데 이 초두도 역시 중국에서는 양진 시대, 그러니까 서진 동진 시대부터 당나라 시대까지 굉장히 유행했던 하나의 유물이거든요. 근데 이 쓰임새는 뭐냐? 첫째, 어느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에 따뜻한 술을 데워서 먹을 때 썼다라고 하는 또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차를 다릴 때 보면 물을 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걸로 썼다 하는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차 마시고 술을 초두에 데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은 월산리 고분에서 나오는 환두대도 그리고 중국지의 청자와 더불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최고의 지배자가 아마 사용했던 그러한 유물로 생각됩니다. 월산리 고분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도 40여 개의 대규모 고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에서는 지난 2013년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물은 청동거울과 금동신발입니다. 이는 그동안 가야계 고총에서 발견된 적 없는 유물일 뿐만 아니라 백제의 왕릉급에서만 나온 귀한 물건이었기에 다시 한번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지리산 동쪽의 대가와 같은 유물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독특한 토기 문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세품에서는 백제와 관련된 수대경과 금동 신발이 출토됨으로 인해서 국제성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신발은 특히 백제 지방 세력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대경은 무릉왕릉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다녀서 백제 전라 북도 동부 지역의 가야 외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측면에서 이 지역 가야가 가진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지리산에 있어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 속에서 국제성을 가진 동아시아 속에서 활동 범위를 가진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대가야의 변방 정도로 여겨졌던 남원 운봉고원의 놀라운 재발견.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북 동부 지역에 함께 속해 있는 호남의 지붕 장수에도 상당히 넓은 권역에 걸쳐 가야계 고총이 무리지어 형성되어 있는데요. 가야계 고총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야고분은 이제 가야가 5가야, 6가야, 10가야 이렇게 돼서 여러 가야가 있는데 그래서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징을 조금씩 세밀한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뒤에 산성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이어지는 능선 꼭대기에 이 봉토를 높이 쌓아가지고 아주 밑에서 보면 산봉우리처럼 보이는 그런 산성과 고분군이 세트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장수군의 산 구릉을 따라 자리하고 있는 것. 밑에서 보면 마치 산봉우리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모두 장수에 남아있던 가야의 고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장수 삼북리 고분부는 6세기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름 20m가 넘는 거대한 이 대형 고총에서도 피장자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케 하는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꺽쇠인데요. 큰 관을 조립하는 데 쓰이는 꺽쇠 역시 앞서 살펴본 유물들처럼 최상급 위세품입니다. 장수에 또 하나 자세히 들여다볼 고분이 있는데요. 바로 1600년 전 부부가 나란히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석광묘 두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환두도와 목걸이 그리고 팔찌로 보이는 유물들이 발굴되었고 또 다른 묘에서는 다양한 토기류와 철기류 그리고 마구류 등이 확인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이를 통해 전북 가야의 활발한 교류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그 삼거리 고분군 발굴 조사를 한 결과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한 고분 내에서 그 백제, 그다음에 그 영남 지역의 여러 가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여러 계통의 그런 유물들, 그리고 신라, 그리고 저기 영산강 유역의 망,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계 유물, 이 지역에 여러 지역의 유물들이 있다는 것은 뭐 군사적인 이런 개념보다는 이 지역의 어떠한 특산물, 이 지역에서만 나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들에서 많은 물자나 이런 것들이 이곳에 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운봉고원 일대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가약의 고분은 장수군이 240여 기, 남원이 180여 기 등 모두 420여 기가 넘습니다. 이곳의 고분들 모두 그 모습이나 안에 감춰져 있던 유물을 통해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며 나름의 자생력을 갖춘 가야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가야 고분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양성과 역동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 가야의 지배자 무덤을 발굴하게 되면 무덤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가야 관련 유물은 대부분 다 출토가 되고 있고 신라 그리고 그 중국 유물까지 출토가 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동북아를 아우르는 그런 문물 교류의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상급의 유물과 함께 고고학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유신제의 유물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북가의 역동성도 유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활발한 교역을 했고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가야 지배계층이 이곳 전북에 뿌리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엔 가야 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철이 있습니다. 주변국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이어온 가야.
그 힘은 바로 철을 만드는 제련 기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야인들의 철은 돌과 나무로 만들던 농기구를 발전시켰고 강성한 힘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교역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는데요. 고대 철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신라와 백제가 남원 운봉고원에서 치른 암악성 전투입니다. 백두대간에서 20년 넘게 이어진 이 전투는 철의 산지인 운봉고원을 차지하기 위한 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7세기 초반에 역사 기록상에 백제하고 신라가 치열하게 각축장을 벌였던 암악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 산성 내부에서 백제 신라뿐 아니라 가야계의 토기들이 상당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백제하고 신라가 각축 벌이기 이전에 이 산성이 가야에 의해서 초축됐을 가능성, 이게 이제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이쪽에서 뭐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요 운봉고원, 이 암악성이 있는 운봉고원 일대 최근에 제철 유적이 상당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철 유적, 그러니까 철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지를 두고 치열하게 이게 싸웠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학설이 최근에 힘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 최고 품질의 철 산지로 손꼽히는 운봉고원. 운봉고원 일대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지는 모두 30여 개소에 이르는데요. 전북 동부 지역으로 확대해보면 제철 유적지는 모두 300여 개소에 이릅니다.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생산하던 제철 유적이 가장 많이 학계에 보고된 곳도 전북 동부 지역입니다. 아직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제철 유적과 전북과의 관련성을 밝혀지는 못했지만 전북 동부 지역을 무대로 가야 소국으로 발전하는데 철의 생산과 유통이 결정적인 공헌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곳이 바로 이곳 남원 옥계동인데요. 행정구역상 남원 고길리에 속하는 이곳은 운봉고원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산속에 자리한 이 넓고 평평한 땅에는 지금도 철을 만들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천혜의 자연 분지에는 철을 만들고 남은 광물 찌꺼기인 슬래그의 분포 범위가 반경 500m에 달합니다. 이곳에선 철의 재료가 되는 철광석이 쉽게 눈에 띄는데요. 왜 이곳에서 대량의 철이 생산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옥계동을 비롯한 운봉고원의 제철 유적과 함께 주목받는 곳이 이곳 장수 대적골입니다. 철광석의 채취에서부터 높은 온도에서 철을 추출하는 가공, 주조와 단조 작업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제철소와 같은 모든 작업들이 진행된 곳입니다. 이곳 대적골은 슬러그의 분포 범위가 1.5km로 퇴적된 범위도 상당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철이 생산되었는지 가늠해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철을 만드는 과정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철 생산은 지금도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의 철 생산과 관련된 유적지 가운데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곳에 전북 가야가 존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가 가야를 이야기할 때 철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과거 삼국시대에 전북가야가 성장했을 당시에 이런 제철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철기 생산 기술이 이 가야 세력의 성장 동력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의 왕국으로 명성을 떨친 가야. 그 중에서도 전북 가야인들은 그들만의 독자성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적과 유물들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대가야에서 출토된 것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기꼬지입니다. 철산지가 집중된 전북 동부에서 가야인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백두대간 한편에서 당당히 역사의 한 장을 채웠을 전북 가야. 전북 가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봉수입니다. 봉수는 횃불과 연기로 국가의 정치 군사적인 전보 기능을 전달한 옛 통신지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지표 조사를 통해 가야계 유적이 발견된 곳에서 90여 개에 이르는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지역학자들은 전북 가야를 봉수왕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야의 전체 영역에서 삼국시대 봉수가 발견이 되는 곳이 전북가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전북가야를 봉수왕국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앞으로 봉수와 전북가야의 역사성, 진정성, 관련성을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진행되는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전북가야가 진정한 봉수왕국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고증을 통해서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봉수 가운데 그 원형이 제대로 남아있는 봉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1990년대 진안군이 군 예산으로 복원한 태평봉수가 일부 복원이 되었고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삼국시대 봉수가 발견됐는데요. 이 봉수의 모습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 찾은 곳은 완주군 운주면. 탄현 숫고기로 불리는 이곳은 가야 세력과 백제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길이 7m, 높이 2m의 봉수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기와 불로 정보를 전달하던 고대의 통신시설 봉수. 돌로 연대를 쌓고 그 위에 아궁이와 굴뚝시설을 만든 조선시대 봉수와는 다르게 삼국시대 봉수는 돌로 장방형의 탄을 만든 형태입니다. 또한 봉수 주변에서 수습된 유물들 역시 이 봉수들이 삼국시대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지금 와서 보니까 둘레가 한 100m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그 다음에 봉화구로 추정되는 시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 수습되는 유물들이 요 장수 쪽 고분, 가야시대 때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런 점을 통해 봤을 때는 이 지금 명덕리 봉수는 삼국시대 때 장수군에 존재했던 가야 세력에 의해서 축조 운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삼국시대 봉수터는 90여 개소.
봉수는 변방의 소식을 중앙으로 급박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세력의 중심지가 그 종착점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전북 동부 지역 봉수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장수입니다. 가야와 백제의 경계가 되는 완주를 시작으로 진안과 장수를 잇는 봉수의 길을 통해 백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국경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봉수를 축조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흔적, 바로 봉수와 함께 존재했던 산성인데요. 이곳 침령산성은 지난 2014년에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규모도 큰데다 보존 상태가 양호해 발굴 조사 결과에 당연히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직경 13m의 원형 집수 시설과 수천 점의 목재 유물도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삼국시대 처음 축조된 뒤 후백제 시대에 대규모 증개축된 침령산성. 그곳에서도 우리는 가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수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팔공산 등성에도 산성이 자리해 있는데요. 바로 한미산성입니다. 이곳의 배후에는 원수봉 봉수가 있어 산성과 봉수가 세트 관계를 보이고 있고, 침령산성과 마찬가지로 가야계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흔적들로 미루어 볼 때 이곳을 기반으로 전북의 가야 세력이 섬진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창군 동쪽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철산지를 기반으로 주변국과 교류하며 성장했고, 군사력과 최첨단 통신시설까지 운영된 전북 가야. 그 주축이 된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전북 동부. 백두대간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을 호령했다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하나둘 밝혀지는 흔적을 통해 베일에 감춰진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전북 가야. 이를 제대로 밝히고 알리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수와 남원에서는 가야 지킴이를 구성해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우리 지역 가야사 홍보에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역사 규명을 위해 오늘도 많은 학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 땅에 독자성을 갖춘 전북 가야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가야 연맹설로 인하여 남원이라든지 장수 지역이 고령 대가야의 하나의 연맹체에 속하는 그런 정치체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토 유물을 통하여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 전라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체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북가야의 존속기간은 저는 한 200년 남짓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가야의 등장, 즉 상하는 4세기 말엽을 전후한 시기에 등장을 해서 5세기의 발전을 거듭을 했고, 6세기에 접어들어서
백제와 갈등을 보이면서도 발전을 했던 전북 가야가 대체로 6세기 중엽경에 백제 혹은 신라의 정치적으로 복속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유물을 통해서 전북가의 존속기간은 대체로 한 200년 정도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전북 동부 지역에 자리했던 가야 왕국. 긴 잠에서 오롯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가야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존재 자체가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체 실상을 알려주는 굉장히 조사 자체가 적기 때문에 꾸준하게 발굴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한 학술 발표회를 통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단지 지리산에 있는 좁은 가야가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활동을 했던 국제적인 가야라는 인식을 중국, 일본, 한국에 있는 연구자와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전북가야를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로 알려지는 홍보가 두 번째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학문적인 것과 일반인 홍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면 전북가에 대한 앞으로 이해는 더 발전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북가를 우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두대간을 기점으로 찬란하고 융성했던 독자적인 문화를 이끈 전북 가야.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제 찬란하고 강성했던 전북 가야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억하는 일이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가야사가 100대 국정과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가야사의 올곧은 복원을 통해서 영호나무 상생 화합을 이루자라는 게 국정과제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1500년 전 가야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영남과 호남 전혀 지역 간의 구분이 없고 하나의 생각, 하나의 생활을 하면서 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가야의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가야사가 제대로 복원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하는 영호나무 상생화합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 최초로 정도 천년의 의미 있는 해를 보낸 전라도. 조금씩 드러나고 또 조금씩 분명해지는 전북 가야의 흔적은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보물입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쓰이고 있는 역사 전북 가야. 그 찬란한 이름이 전북을 넘어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